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알리바바의 이 공장이 자기네 물건을 올릴 때 아주 중요한 그 브랜드 지금 거래하고 있는 그 브랜드 상품을 거기다 올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잘리겠죠, 이 공장이. 그래서 절대로 중공장은 알리바바에 힌트만 주지 거기다가 지금 정말 잘 나가는 물건들, 그 해외 바이어가 지금 만들고 OEM으로 만들고 있는 상품들은 못 올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올리고 있는 거는 힌트를 주는 상품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잘린 바이어들의 과거 물건을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바이어가 별로 비리비리한 바이어들, 뭐 올리든 말든 잘려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OEM 받은 상품들은 올리죠. 그래서 우리가 알리바바에서 물건을 볼 때 거기에 올라가 있는 거는 물론 거기에 있는 물건을 바로 사와가지고 뭐 사와도 좋지만 조금만 이제 장사의 레벨이 올라가면 뭘 보는 거냐면은 이 공장의 수준을 보는 거예요. 알리바바에 있는 물건들을 보고 살 거를 고른다기보다는, 물론 뭐 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물건들을 보면은 이 공장이 어떤 수준의 바이어들이랑 지금 거래를 했거나 하고 있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제가 지금 장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찝어서 주제별로 지금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그 초보 셀러들이 이제 가장 먼저 접하기 쉬운 구매대행이라는 이런 소싱 방법으로 장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구매대행을 이라는 포맷을 가지고 성공하는 그런 사례들의 그 단계별로 제가 3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고,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뭔가 같으세요? 저번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영상 마지막 편에 있는 그 내용 뭐냐, 우리가 이제 처음에 구매 대행으로 시작했다가 어느 정도 경험치가 쌓이면은 조금씩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1688 같은 도매 플랫폼에서 물건을 사서 파는 거, 뭐 그 사이에 이제 뭐 국내에서 뭐 위탁으로 물건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국내 공장에서 뭐 사입을 한다든지, 뭐 이런 단계가 있기는 하지만, 경험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국내 물건을 사다 팔면은 결국은 이제 남 좋은 일 시키는 것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위탁으로 물건을 주거나 도매로 물건을 파는 분들을 보면 결국 대부분이 그게 이제 제조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물건을 사온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판매의 역량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물건이 제대로 팔릴지 안 팔릴지에 대한 시장 테스트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위탁 판매나 도매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잘 파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 팔리면은 당연히 본인이 하겠죠. 그리고 본인이 그럴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장님들 주변에서 가만두질 않아요. 사모님이 옆에서 보면은 요즘에 이제 온라인 물건 파는 거 다 잘 알잖아요. 그러면은 당신이 직접 팔지 왜 물건을 도매를 줘요? 위탁을 줘요? 이렇게 하고, 또 이 가족이나 주변에는 또 온라인으로 잘 파는 능력이 요즘에는 한 집 건너다 하나 있기 때문에, 형부 제가 팔아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변에서 물건이 괜찮은 거를 수입을 하거나 제조를 하시는 그런 사장님 주변 분들이 그걸 가만히 두질 않죠. 왜냐하면 돈벌이가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직접 제조를 하거나 내가 직접 외국에서 수입을 하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는 아주 단기적인 장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단계로 넘어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구매 대행 하다가, 그 다음에는 남의 물건 가지고 내가 판매를 하다가, 그 다음에 좀 익숙해지면은 1688 같이 소량으로 수입을 해가지고 내가 직접 물건을 판다. 그 다음에 잘 되면은 공장 소싱을 한다든지, 뭐 국내 제조 공장을 해서 내가 OEM으로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로 생각을 하신다는 건데, 절대로 장사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그 장사의 그 시행착오 시간을 확 줄여주는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어지지가 않는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왜냐? 물건이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넘어갈 동안에 그 시장이 바뀌기 때문에, 또 그 물건 트렌드가 바뀌고, 또 경쟁자들이 가만히 있질 않고, 그래서 그러니까 물건을 소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들은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는 게 아니라 각각이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는 그 세퍼레이트 된 섹터다라는 설명을 제가 드린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해외 소싱도 내가 초보인 경우에는 초보에 맞게 조금씩 수입하다가 점점 양을 늘려가는 거고, 1688도 그 나름대로의 레벨이 있는 거예요. 구매 대행도 레벨이 있는 거고.
그래서 구매 대행이 절대 뭐 해외 소싱보다 낮은 단계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게 높다는 것도 아니고 각각은 서로 다른 장사고 각각의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큰 장사라는 걸 봤을 때. 그래서 하나의 장사라는 걸 내가 할 때 어떤 역할은 해외 소싱한 상품이 채워주는 거고 어떤 역할은 구매 대행이 채워주는 거고 어떤 역할은 1688처럼 도매로 사오는 게 채워주는 거예요. 전체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론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에 따라서 내가 어떤 소싱처에서 물건을 수입해 가지고 물건을 사와서 하는 장사를 할 건지 의사결정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여기서 이제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이거를 버리고 이를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이제 조합을 해 가지고 하나하나를 다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소싱처 믹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품 믹스를 배웠잖아요. 상품 믹스를 할 때 정말 내가 돈을 버는 나의 어떤 그 포지셔닝을 대변도 하면서 실제로 돈을 버는 앵커 상품이 필요하고 내가 어떤 장사를 하는지를 소비자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얼굴 상품도 필요하고 또 상품의 어떤 구색을 채우기 위한 또 구색 상품도 필요하고 경쟁자를 죽이거나 트래픽을 모으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매출 상품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물건을 100개를 판다 그러면 그 안에 앵커가 있고 구색이 있고 매출이 있고 얼굴이 있고, 이 우리가 어떤 가게에 들어간다 보면은 이 물건이 한 뭐 몇십 개가 몇백 개가 있다면 그 역할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건은 손님들을 호객을 하기 위해 가지고 놓여 있는 거고 어떤 것들은 내가 어떤 가게라는 거를 손님들한테 알리기 위해 가지고, 즉 나의 포지셔닝을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 가지고 존재하는 상품이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상품이 여기 따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옆집을 또 죽이기 위해 가지고 옆집이 핵심물을 파는 물건을 내가 반값으로 친다든지 이제 바보를 만드는 거죠. 경쟁자들을 그렇기 위해서 필요한 게 상품이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그 안에는 역할에 따라 가지고 상품 종류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상품 믹스인 거고, 그렇다면 이 각각의 다른 상품 믹스를 채우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소싱처가 다 따로 있다는 거죠. 앵커 상품의 역할을 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물건을 사려면은 이거는 당연히 공장에서 내가 사와야겠죠. 아니면 제조를 한다든지. 한편으로는 내가 어떤 가게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얼굴 상품이다. 사실 이거는 뭐 많이 팔아가지고 내가 이득을 본다기보다는 거기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얘는 마진을 이렇게 많이 남길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남들이 없는 걸 사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거를 또 사는 소싱처가 또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색을 위해 가지고 필요한 상품이다라는 경우는 뭐 남들이 다 있어도 돼요. 그리고 마진도 적어도 돼요.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양이 좀 많아야 돼요, 종류가. 그럴 때는 이제 도매 같은 소싱처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상품을 팔 거냐라는 앵커 상품을 뭘 팔 거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모든 상품을 다 공장에서 사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자본에 의해서 그 소싱처가 다 달라지는 거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소싱 방법, 즉 소싱처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돈이 없으니까 뭐 1688만 하겠다, 돈이 없으니까 위탁만 하겠다, 이게 아니죠. 이 소싱처 믹스, 상품 믹스가 필요한 게 돈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사실 돈이 많으면은 다 공장에서 소싱을 해서 앵커 상품, 얼굴 상품 다 하겠죠. 돈이 내가 부족하니까 개인 셀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진 제한된 자본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까 나온 그런 발명품이,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의 발명품이 상품 믹스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상품 믹스를 하지 않는 장사는 없어요. 거의 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개인 셀러나 뭐 대기업의 사장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항상 돈을 아껴야 하기 때문에 장사를 내가 한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상품 믹스 개념을 이해를 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상품 믹스를 내가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상품의 종류에 따른 소싱처 믹스라는 걸로 또 넘어가겠죠. 소싱처 믹스를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소싱처의 종류가 뭔지를 내가 먼저 옵션을 많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내 장사에 맞게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소싱처를 믹스를 해가지고 나의 장사를 만드는 거죠. 장사를 할 때 이 정도쯤은 당연히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뭐 위탁을 하던 아무리 뭐 1688에서 조금씩 사든 간에 일단 전체의 큰 그림이 뭔지는 알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게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알고 그리고 장사를 하는 거하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 가지 방법만 알고 장사하는 거하고는 뭐 시작할 때는 큰 차이가 안 나겠지만 뭐 몇 개월만 지나도 금방 가시적으로 차이가 난단 말이죠.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하고 장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하고는 참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장사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가 참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잘 안 하죠. 장사를 물론 제가 잘한다 못한다 얘기를 이렇게 나눴을 때 그 기준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뭐 한 달에 매출 내가 얼마 나왔다, 뭐 통장을 깐다, 뭐 이런 개념의 장사가 아니죠.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제가 장사를 잘한다는 거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게 장사를 잘하는 거고, 장사를 못한다라는 경우는 이게 심하다는 거예요. 기복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닥거리를 안 하면은 바로 매출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을 장사를 열심히 하는 거지 장사를 잘하는 건 아니죠. 장사를 잘한다는 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알려진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아무리 적은 숫자의 사람이든 간에 뭐 그게 쇼핑몰 MD들 사회든 아니면 그 카테고리의 뭐 헤비 유저 사이에서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일정 숫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카테고리에서 그 브랜드 그러면은 어느 정도 거기가 뭘 파는 데인지 뭘 잘하는 데인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 상품에 대해서 어떤 용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그런 레벨에 올라야지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운과 언노운을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이름을 잘 붙이고 마케팅을 잘해도 그걸 내가 기억할 가치가 없는 이름 사람들이 기억을 안 하죠. 그거는 그냥 물건만 사고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노은 브랜드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그게 상품 한 개라지라도. 그리고 노은 브랜드가 되는 거는 뭐 대단히 뭐 자본이 많아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최근 들어서 특히 더 그렇죠. 개인 셀러도 노은 브랜드가 되는 경우가 지금 속속 나온단 말이죠. 아주 급속도로 많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목표가 노은 브랜드가 되는, 즉 장사를 잘하는 거를 목표로 해야지 장사를 못하는 버전에서 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잠깐 반짝하고 이거를 목표로 달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잘하는 샐러드가 뭔지, 그 중에서 특히 개인 셀러 중에서 잘하는 셀러들이 어떻게 지금 장사를 하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그거를 보란 말이에요. 이걸 자꾸 보지 말고 얘네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자꾸 여러분들은 무슨 유튜브 강의를 듣거나 뭐 이런 온라인 장사 강의를 아무리 들어봤자 이 이야기는 안 나와요. 절대로.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숫자적으로, 확률적으로, 법칙적으로 항상 뭐 2대8의 법칙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장사를 잘하는 사람, 진짜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은 숫자가 항상 20% 미만이에요. 이 피라미드에서.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다 80%란 말이에요. 그러면 장사를 잘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누가 한다고 쳤을 때, 이 강의 장사를 흥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20%에 맞는 내용을 가리키는 게 그 강의가 흥행이 되겠어요? 아니면 나머지 80%에 맞춘 강의를 하는 게 흥행이 되겠어요? 당연히 대부분이 80%이기 때문에 여기에 눈높이에 맞춘 그런 장사 내용만 하겠죠. 그게 뭐 유료 강의든 뭐 유튜브든 간에 맨날 이런 거 얘기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야를 좀 달리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뭐 쿠팡이든 오늘의 집이든 어디든지 좋단 말이에요. 쇼핑몰에 들어가서 딱 보면 이제 이게 대기업인지 중견기업인지 개인셀러인지 그 정도는 판단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잘 되는 개인셀러들, 이 어떤 모양으로 돈을 번지를 금방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시장조사를 좀 해보면은. 근데 시장조사를 안 하고 얘기만 들으면은 다 이렇게 돈을 버는 건 줄은 안다는 거죠. 뭐 누가 나와가지고 내가 한 달에 뭐 10억 팔았다, 5억 팔았다, 매출 얼마 찍었다, 통장 깐다 이런 걸 보지 말고 실제 지금 장사라는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필드를 보란 말이에요. 그게 뭐 스마트 스토어든 간에 어디든 간에. 그래서 거기서 보면서 개인 셀러들이 지금 잘 되는 데들, 지금 돈을 벌고 있는 데들이 어떤 모양으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물건을 소싱하고 있는지를 그걸 보고 판단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영세한 개인 셀러들 중에서 지금 잘 되는 업체들, 성공하는 업체들이 도대체 소싱을 어떻게 할까요?
제가 표를 하나 지금 띄웠는데 표를 한번 볼까요? 자, 이 표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표는 뭐 더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그 소싱 처들을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장사를 한다, 내가 온라인 장사를 한다라고 할 때 소싱처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 1688이나 알리바바에서 알리바바 중에서도 이제 그 도매처에서 알리바바에 이제 공장도 있고 도매한다는데 이제 그렇게 소량씩 사와가지고 수입하는 거하고 여러 가지 소싱처 중에 아주 일부라는 거죠. 이제 물론 그 중에는 이제 해외 공장에서 수입을 해서 물건을 파는 소싱처가 있죠. 이제 그게 해외 소싱인 건데 이 해외 소싱도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알리바바에서 컨택해서 거기 있는 물건을 공장에서 주문하고 거기다가 내 라벨을 붙여가지고 뭐 사오는 이런 방식 그 정도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해외 소싱은. 중국 공장들이 도대체 어떤 구조의 공장들이 있고 공장들의 그 종류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이런 셀러들을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 내막을 잘 알지 못하면은 단순하게 알리바바에 리스팅된 물건 뭐 거기에 있는 MOQ 가격 보고 뭐 컨택해서 알리바바 채팅창에 쳐가지고 뭐 물어보고 뭐 이런 수준의 소싱밖에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개인이나 뭐 중소기업 레벨에서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정말 그 소싱처에서 제대로 된 공장하고 오랜 기간 물건을 수입해 본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를 얻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실제로 지금 이 온라인 커머스에서 장사를 잘해서 제가 아까 얘기한 제대로 된 장사, 그 노은 브랜드가 돼서 장사를 하는 경우에 많은 경우는 해외에서 브랜드를 수입해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이거를 제가 뭐 DT를 딴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알려진 브랜드를 DT를 따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국내 독점 유통을 하는 거죠. 아니면은 알려지지 않은데 지금 막 뜨고 있는 브랜드를 잽싸게 해외에 있는 브랜드를 컨택을 해가지고 그들한테 국내 총판권을 달라 이렇게 해서 따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총판 사인을 안 했지만 먼저 컨택을 잘 해서 잘 풀어서 약간 구두 계약식으로 이걸 디테일 따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 이야기도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실제 이렇게 판을 까보면요, 제가 쇼핑몰에 있을 때도 업체들 뭐 이렇게 매출이라든지 쭉 보면 대충 판이 나오잖아요. 어떤 구조의 셀러들이 온라인에서 매출이 많이 올리고 있나 보면은 대부분의 매출 큰 경우가 이렇게 해외 브랜드를 국내에 들여와 가지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보세요. 과거에는요, 어떤 그 상품 카테고리든 간에 알려진 브랜드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예. 왜냐면 우리가 외국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유명한 브랜드밖에 몰라요. 뭐 식기 그러면은 뭐 로얄 코펜하겐, 덴비, 뭐 빌보 이런 거밖에 몰랐는데, 국내 소비자들의 수준이 올라가고 우리가 해외 직구도 많이 하고 또 외국 경험이 있는 분들도 많이 생기면서 그 니치 브랜드, 그러니까 명품은 아니고 아주 이 글로벌 브랜드는 아니지만 각자 나름의 어떤 역할을 하는 좀 진한 브랜드들이 해외에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내 소비자들이 알았고 그런 거를 선호하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장사라는 거를, 브랜드를 만드는 거를 큰 회사들만 했지만 지금은 작은 브랜드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요. 또 그런 그 작은 브랜드들이 장사를 할 플랫폼도 많이 생겼고, 하루가 다르게 명품도 아니고 글로벌 브랜드도 아니지만 충분히 매력적인 브랜드들이 지금 마구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국내에 들여와 가지고 팔 브랜드가 많아요. 예, 그리고 그게 비단 미국이나 이태리나 뭐 프랑스 같이 이렇게 유명한 나라 말고 포르투갈이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뭐 또 북유럽에 있는 뭐 작은 나라라든지 뭐 리투아니아라든지 뭐 남아공이든지 간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나라들의 브랜드도 괜찮은 게 많고, 또 우리나라보다 약간 그 나라 수준, 그 경제 수준은 떨어지지만 문화적이라든지 어떤 이런 미적 감각이 뛰어난 나라에서는 꽤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수입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 약간 뭐 한류는 아니겠지만 뭐 어쨌든 우리나라 국격이 좀 올라가면서 과거에 비해 가지고 한국 사람이 그 브랜드 컨택을 했을 때
우리한테 좋은 조건으로 수출을 그쪽에서 응하는 확률이 과거보다 상당히 높아졌어요. 옛날에 한국에서 왔다 그러고 이제 컨택하면은 니네가 뭔데 내 브랜드를 팔아 이런 식으로 무시했던 그런 거는 지금 아예 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또 젊은 친구들이 과거에 비해 가지고 좀 이렇게 글로벌 마인드도 있고 에티켓도 있고 또 서글서글하고 또 외모도 좋고 뭐 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해외 브랜드를 소싱하기가 여건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판을 까보면은 물건을 내가 뭐 수입을 해가지고 뭐 중공장에서 뭐 OEM을 해오고 뭐 이런 거를 사오는 경우도 물론 옛날보다 많이 늘었지만 실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 브랜드를 갖고 왔을 때 돈을 버는 경우가 꽤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라이센싱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라이센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디즈니 뭐 이렇게 유명한 것만 라이센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브랜드에 대한 그 정보가 우리나라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뭐 잡지사라든지 아니면 뭐 요리사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이름의 로얄티를 주고 우리가 라이센싱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여기다 붙여서 파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예. 그게 그들이 그게 라이센싱이라고 얘기를 절대 안 하죠. 예, 마치 그 본사에서 나온 브랜드 같이 보이게 장사를 해야지 더 잘 파니까 특히 뭐 이런 주방용품이라든지 후라이팬 뭐 캠핑용품 그래서 라이센싱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라이센싱 에이전시가 옛날보다 훨씬 더 많아졌고 그리고 이 브랜드의 어떤 그 맹신 그러니까 이건 국제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러브마크라 해가지고 뭐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뭐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뭐 차이슨 뭐도 시작해가지고 뭐 대륙의 실수 이런 얘기 많죠. 꼭 어떤 상품을 그 브랜드 것만 사야겠다. 뭐 이런 게 떨어지면서 브랜드 자체들도 좀 위기를 많이 느껴서 과거에 라이센싱을 안 하던 브랜드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라이센싱을 다 하고 있단 말이죠. 특히 뭐 잡지사라든지 그 브랜드 자체는 유명한데 약간 그 하향세 산업에 있는 브랜드들 뭐 코닥 같은 게 뭐 대표적이겠죠. 그다음에 뭐 디스커버리라든지 뭐 이런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이 뭐 잡지사라든지 이런 데들은 거의 지금 망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회사의 가치가 그 브랜드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실제 그 원래 하던 그 필드의 장사는 지금 하향세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당연히 지금 라이센싱으로 눈을 많이 돌려가지고 찾고 있죠. 라이센시드를 라이센서 입장에서. 그래서 이 라이센싱도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발달되고 있어요. 이 시장이. 그 다음에 병행 수입도 지금 많이 합니다. 우리가 용어를 뭐 병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병행 수입이 해외 소싱이 병행 수입이 아니에요. 병행 수입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국내 정식으로 이 디스트리뷰션 업체가 있는 그러니까 뭐 로얄 코펜하겐이다 그러면 로얄 코펜하겐에 국내에 어떤 로얄 코펜하겐 코리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식으로 이 디테일 딴 업체가. 근데 이런 경우에 이 로얄 코펜하겐이 폭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식 루트를 통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수입한 물건에 대해서는 국내 디스트리뷰션 독점업체가 있더라도 정식으로 수입한 물건은 판매를 보장한다라는 게 병행수입 보호법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가지고 국내에서 지금 잘 팔리고 있는 브랜드들을 현지에서 직접 사와서 수출을 그쪽 입장에서 수출을 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파오는 거. 그래서 이게 패러럴 임포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병행 수입인 거예요. 뭐 나이키 같은 경우 뭐 이런 경우는 병행 수입 많죠. 그다음 뭐 키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록식당이라든지 뭐 제일 대표적인 게 그 양키 캔들 같은 경우는 병행 수입 매출이 실제 정식 수입보다 훨씬 많은 경우잖아요. 그리고 병행 수입을 해오면은 국내 DT 업체가 물건을 사올 때는 재고 부담 때문에 몇 개 안 사지만 그 브랜드 거 중에서 병행 수입을 해오면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사오기 때문에 구색이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국내 정식 매장에서 안 팔고 있는 그런 모델, 그런 디자인도 갖고 올 수 있고 또 약간 단종된 물건, 단종된 디자인도 사올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나라별로 에디션이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아디다스라도 뭐 재팬 버전이 있고 뭐 유럽 버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국내 아디다스 코리아에서는 이제 하나의 어떤 그 버전만 팔지만 병행 수입을 해오면은 뭐 일본 버전, 뭐 버전 이런 식으로 좀 특이한 것도 많이 사올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상품에 대한 그 정보가 올라갔기 때문에 병행 수입해서 사오는 물건의 매력도 있는 거죠. 그리고 병행 수입은 또 현지에서 결국은 사서 거기서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쪽 입장에서는 그 부가세를 면제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수출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현지에서 그거를 세금 문제도 해결해주고 수출해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런 거를 이제 과거에는 좀 큰 회사만 가능했지만 요즘에는 지인들이 세계 곳곳에 다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부탁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개인셀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병행 수입도 상당히 매출이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또 보면요, 도매 물건도요, 1688에서 사와가지고 장사를 해서 성공하는 경우보다는 현지 도매 시장에서 사와서 뭐 이제 EU라든지 심천 같은 경우 이제 대부분의 도매 시장, 대표적인 도매 시장인데, 이런 데서 물건을 사와가지고 파는 경우가 훨씬 더 승률이 높다는 거죠. 뭐 이유는 간단하죠. 1688은 내가 뭐 조금씩 사서 아무리 잘 팔리는 물건을 사온들 금방 뭐 클릭 한 번이면 똑같이 따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만 내가 가가지고 물건을 쭉 골라가 사오면은 그걸 내가 잘 팔린다 하더라도 그거를 따라서 누가 팔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실제로 도매 시장에서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QC까지 하고 그리고 사온 물건을 팔았을 때 확률이 높겠죠. 성공할 확률이. 그 다음에 의외로 해외에서 부자재만 수입을 해가지고 국내 공장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제조를 해가지고 파는 경우, 이런 것도 지금 상당히 매출이 많아집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은 이제 메드 인 코리아라고 파는 업체들이 이런 거죠. 이게 그 원자재를 국내 걸로 다 만들면은 메드 인 코리아가 아무리 좋아도 가격을 맞출 수가 없어요. 팔리는 가격이. 그래서 원자재를 내가 수입을 해서 이거를 할 만한 공장한테 맡겨가지고 하는 경우가 지금 잘 되는 메드 인 코리아에 많은 경우가 이렇게 합니다. 아니면은 그 공장한테 이제 의뢰를 하는 거죠. 내가 소싱처를 알아봐가지고 원자재 소싱처를 여기서 물건을 사다가 해주세요. 아니면은 그 제조 공장이 이미 해외에서 싸게 그 원자재를 사오는 공장을 찾으면은 또 가격을 맞출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즘 선수들을 보면은 부자재를 본인이 소싱을 하든 간에 공장한테 연결을 시켜주고 그래서 가격을 낮춘 다음에 국내 제조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해외 공장이랑 컨택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제조 공장 사장님이 얘기하는 게 내가 원하는 디자인도 만들 수 있고 뭐 로고도 이쁘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현재 지금 장사해서 잘 되는 걸 보면은 단순하게 뭐 구매 대행이라든지 1688이라든지 뭐 알리바바 컨택해가지고 물건 사오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소싱 방법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매출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제 그 해외 공장에서 해외 소싱을 해가지고 물건을 파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것도 들여다보면요, 단순하게 알리바바에 있는 물건 보고 거기에 가격이나 MOQ 보고 또 채팅창에 쳐가지고 얼마에 우리 사오는 그렇게 사와서 잘 팔리는 경우는 물론 그것도 많지만 그런 경우도 많지만 진짜 제대로 된 선수들은 그렇게 사오질 않죠. 그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일단 OEM은요, OEM은 어려워요. OEM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공장에 가서 붙어 앉아야지 하지, 여기 한국에서 뭐 샘플 보내라, 뭐 바꿔라, 뭐 무슨 컬러로 바꿔줄까, 뭐 팬텀 컬러를 어떻게 할까, 스와치, 원단 스와치는 뭘로 고르고, 이게 이렇게 리모트 된 상태에서 매번 그거를 DHL로 샘플 북이 왔다 갔다 거리고 뭐 원단 북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고르고 뭐 거기 가가지고 앉아서 뭐 일주일 정도 있으면 나올까 말까. 그리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 개인 셀러들 입장에서는 경험이 많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도 모르고 공장한테 당하는 건지 내가 공장한테 신뢰를 하는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한다는 거는 너무 무모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 1년에 매출이 뭐 한 500~600억 나오는 회사가 아니라면은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 물건을 고르는 거예요. 공장이 이미 과거에 만들었거나 현재 만들고 있는 물건 중에서 내가 골라서 파는 게 거의 95%예요. 이 나머지 5% 이제 내가 원하는 식으로 뭘 만들어서 OEM을 하는 경우는 진짜 뭐 한 1000억 하는 회사, 500억 이상 하는 회사들이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이 있는 경우에만 OEM을 하지, 여러분 개인 입장에서 OEM을 한다는 경우는 제가 볼 때 배움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뭐 옆에서 딱 붙어가지고, 현재 지금 못 가잖아요. 중국에. 격리도 있고. 격리가 풀리고, 제가 붙어가지고, 뭐 도와드리면 몰라도, 뭐, 그거를 포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되면 좋으니까. 근데 낚싯대에서 저 한 10번째 낚싯대를 미루고 거의 대부분은 있는 걸 고르는 거예요. 있는 걸 고르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있는 거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뭐겠어요? 중국 공장에서 있는 게. 자기네들 디자인 감각으로 만든 거를 우리가 사오면 팔리겠어요? 절대 안 그러죠. 우리가 중국 공장의 매력이 있는 건요. 중국 공장이랑 거래하는 선진국 바이어가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 브랜드가. 그 아까 5%, 그 OEM을 그 세련된 디자인 감각의 그 디자이너들이 그들도 물론 카피를 했겠죠. 더 위에 레벨 거를. 그래서 그들이 이제 카피해서 OEM으로 만든 그 물건이 탐나는 거예요. 그 물건들을 내가 중국 공장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장의 매력이 있는 거지. 공장 자체가 무슨 뭐 싸게 만드는 거 빼고는 중국 공장의 매력이 뭐가 있겠어요.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 자체 디자인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들이 어디랑 거래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공장이라 하면 싼데 지금 현재 세련된 바이어들, 유명한 브랜드들이랑 거래를 하는 공장이 그게 중요한 공장인 거예요. 그게 밸류가 있는 공장인 거죠. 그래서 그 물건을 내가 사와서 팔 수 있으면 최고인 거예요. 그렇게 해외 유명한 브랜드라든지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OEM 해 놓은 그 상품을 내가 그대로 골라서 사와서 우리나라에서 파는 거.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알리바바의 이 공장이 자기네 물건을 올릴 때 아주 중요한 그 브랜드 지금 거래하고 있는 그 브랜드 상품을 거기다 올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잘리겠죠, 이 공장이. 그래서 절대로 중공장은 알리바바에 힌트만 주지 거기다가 지금 정말 잘 나가는 물건들, 그 해외 바이어가 지금 OEM으로 만들고 있는 상품들은 못 올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올리고 있는 거는 힌트를 주는 상품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잘린 바이어들의 과거 물건을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바이어가 별로 비리비리한 바이어들, 뭐 올리든 말든 잘려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OEM 받은 상품들은 올리죠. 그래서 우리가 알리바바에서 물건을 볼 때 거기에 올라가 있는 거는 물론 거기에 있는 물건을 바로 사와가지고 뭐 사와도 좋지만 조금만 이제 장사의 레벨이 올라가면은 뭘 보는 거냐면은 이 공장의 수준을 보는 거예요. 알리바바에 있는 물건들을 보고 살 거를 고른다기보다는 물론 뭐 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물건들을 보면은 이 공장이 어떤 수준의 바이어들이랑 지금 거래를 했거나 하고 있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은 그거를 알면은 이 공장이랑 컨택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종류의 상품들을 지금 관심 있는데 엑셀로 좀 보내달라.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내가 좀 살 거라는 좀 제대로 된 바이어라는 거를 좀 어필을 해야겠죠. 어떻게 어필을 하느냐 이 얘기도 조금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제 과거 영상들을 보시고 그런 힌트를 잡으시고 어쨌든 최대한 공장한테 좀 신뢰를 얻은 다음에 엑셀로 내가 받아야 돼요. 현재 내가 살 수 있는 거를. 근데 엑셀을 받을 때는 그때는 이제 사실은 다 포함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알리바바는 되게 공개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다 모든 물건을 못 올린다는 거예요. 바이어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퍼슨 투 퍼슨으로 이렇게 개인별로 이메일을 받을 때는 사실은 그 엑셀에는 다 있겠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이 공장에 가보면 이제 쇼룸에 있죠. 물론 이제 쇼룸도 진짜 중요한 바이어의 상품은 쇼룸이 하나 더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커튼을 친다든지 안 보여주지만 이제 실제 쇼룸에 가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좋은 공장이라면 그들이 거래하는 바이어들의 모든 물건들을. 그래서 뭐 자라홈 같이 좀 큰 공장, 뭐 웨스트엘름이랑 거래하는 공장 같은 경우 가보면은 그 웨스트엘름 전용 쇼룸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방이. 옛날에 그 자라홈 잘 나갈 때는 인도나 이런 데 가보면은 뭐 조그만 방 여기 들어가면 그 자라홈 전용 쇼룸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때까지 갖다 준 샘플들,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들만 거기다 모아놓은 것들. 그래서 그런 아이템들은 절대로 알리바바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고 싶은 게 사실 그런 거거든요. 현재 그 카테고리에서 세계적으로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지금 OEM을 해서 만드는 상품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엑셀로 받아야 돼요. 엑셀로 받아서 거기서 고르고 이제 거기에 이제 MOQ라든지 가격 같은 게 제대로 나온 거지. 알리바바의 뭐 MOQ가 뭐 1000개, 2000개, 뭐 가격 1불, 2불이란 거는 거기에 MOQ가 많이 있다는 뜻은 뭐냐면은 우리는 조금만 셀러랑 거래 안 하겠다는 어떤 상징적인 뜻인 거고 가격이 1불, 2불이라는 거는 이제 싸다.
뭐 이런 거고, 가격이 비싸면 우리 도매 판다 뭐 이런 얘기인 거지, 실제 이거는 컨택해가지고 받아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알리바바 소싱을 제대로 하는 거는 제가 나중에 영상을 올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지금 접할 수 있는 소싱 방법들, 뭐 구매 대행이라든지 1688이라든지 알리바바에서는 그런 방법은 아주 시장에 겉핥기밖에 못하는 방법이고, 내가 돈이 얼마나 많건 적건 간에, 내가 얼마나 시간을 여기에 많이 투자할 수 있거나 없던 간에, 내가 제대로 시리어스하게 장사를 내가 할 거면은 이런 방법 가지고는 절대 장사에서 이 노은 브랜드의 레벨이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1688은 언제 보냐면요, 내가 지금 공장 소싱을 해가지고 앵커 상품으로 하려고 하는 상품이 있는데, 그거를 살지 말지 의사결정을 할 때 체크하는 역할로 보는 게 1688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내가 이런 그 캠핑 의자를 지금 중국에서 기가 막힌 의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내가 소싱해서 팔면은 여기를 다 먹을 것 같아, 이 시장을. 근데 그때 잠깐만 1688에 이 아이템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88에 이 아이템이 있으면 이걸 안 사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공장 소싱을 했는데, 아무리 내가 이거를 싸게 소싱을 한들 비슷한 게 1688에 있다는 거는 누군가 이거를 사서 가격을 흘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재고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품을 소싱하기 전에 1688에 있으면 이거는 안 사는 거예요. 1688 물건을 건드리는 순간 이거는 뭐 시장에 금방 잘 팔리면 금방 시장에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1688은 물건을 살라고 보기보다는, 내가 물건을 살라고 할 때 이 물건을 사도 되는 물건인지 안 사도 되는 물건인지를 체크할 때 보는 데가 1688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니면 이제 아까 제가 상품 믹스에 설명드린 뭐 구색 상품이나 뭐 이렇게 얼굴 상품 같은 경우 뭐 이런 거 살 때 뭐 보는, 조금씩 살 때 그때 쓰는 거지, 사실 이게 장사의 성패를 좌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소싱 얘기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소싱 방법 이외에도 많은 소싱 옵션이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해야지, 뭐 그 중에 내가 한 분야의 소싱을 하든 간에,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요 다음에는 어떤 스텝으로 가야 되겠고, 지금 내가 하는 소싱처는 전체 그림을 위해서 어떤 용도로 써야 되겠구나, 뭐 이런 전체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중요한 거는 남들도 다 할 수 있는 소싱 방법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는 남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기더라도 아주 단기적인 방법. 그래서 뭐 마케팅을 잘하고, 뭐 소싱을 뭐 잘 팔리는 것들을 뭐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내가 빨리 발굴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주 일부분이라는 거죠. 이 돈이 되는 거는 금방 몰려와요. 아무도 이걸 내버려 두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진입장벽이잖아요. 그래서 이 진입장벽의 첫 단추는 일단 소싱 방법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소싱 방법을 내가 해야지만 가장 쉽게 진입장벽을 쌓는 거고, 대부분의 장사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결국은 이 소싱 레벨에서부터 남들과 다르게 움직였을 때 거기서 장사가 성패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하고 이번 시간은 뭐 소싱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럼 장사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성공을 했나라는 얘기를, 그것만 좀 집중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